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우리 정신과 전문의 이승현 센터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사람들이 정신과 약물이라고 하면 괜히 무섭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편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과 약물은 마약이라서 한번 복용하게 되면은 끊지 못하게 된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 그대로 오해입니다. 네. 일단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마약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약물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점점 필요한 양이 증가하고, 그러다가 금단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용이 개인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까지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이것을 마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그리고 마약류 거래에 대한 법 등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마약이기 때문에 정신과 약이랑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말씀하신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물들에 대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 탓이 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신과 약물 중에 향정신성 약물이 있습니다. 있기는. 이 약물은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장기간 복용을 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의존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필히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신과 약물이 마약이라는 것이 정말 편견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오해는 정신과 약을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의 재발이나 아니면은 증상의 발현의 정도, 이런 차이에 따라서 또 개별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지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지치료의 경우는 짧게는 몇 개월 또는 뭐 길게는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개별적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른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바로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유지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약물을 복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유지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같은 용량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증상이 안정된 다음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약을 조절해서 드시면 오히려 약의 효과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필요로 하는 용량이 많아지거나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필요한 용량도 많아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히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 종결이나 이런 약물 조절에 대해서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 약물을 먹게 되면 오히려 바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가요? 세상의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흔히 드시는 감기약도 어떤 분들은 감기 증상만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이나 심한 졸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물조차도 많이 드시면 독이 되지만 적당히 드시면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약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부작용을 줄이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약을 조절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감기약을 먹었을 때도 정말 졸음이 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네, 제가 어디에서도 정신과 약을 먹고 바보가 되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작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뇌신경 파괴를 좀 막아주는, 뇌신경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우울증이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처방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 질병이 우울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증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생길 때는 제가 반복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담당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스스로 치료가 지속되면서 우울감이 좀 사라진다, 점점 좋아진다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 그런 약을 좀 조절하거나 끊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증상이 좋아진다,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느껴진다는 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네요. 하지만 스스로 약을 중단하시거나 조절하시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절하시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더라도 닦지가 않고 새살이 않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복잡한 신경계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오래 걸린다라고만 생각하면 불안하실 겁니다. 그럴 때 또 말씀드립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주십시오. 매 단계별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다 물어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막연하게 두렵게 느껴졌던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